자, 창의의 포부를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도원과 태구의 야영신이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손으로 이빨 닦고. 네. 그래. 너무 잘해, 연기를. 아니, 진짜. 이 날라다. 코요테라고 하죠. 그 만주 벌판에 있는 그런 야생동물 중에 코요테가 있었나 봐요. 그런 여우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한 듯이 고개를 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빨을 닦고 있는 태구의 모습도 되게 웃긴데, 양치질을 마무리하면서 도원한테 뭔가를 물어봅니다. 네. 궁금한 게 있다고. 네. 이때 뭐라 물어봤죠? 서로의 목적에 대해서 그쵸. 물어보고. 그쵸. 너는 왜 이걸 던져 뭘 하려고? 뭐 이런 얘기 막. 창의 목적 들었으니까 이제 각자의 목적도 들어보는 타임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영화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지도를 목숨 걸고 쫓냐, 이런 것들에 대해 한 답을 들어보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보통은 이게 바뀐 건데, 이런 액션 활극에서는 선 액션 후 이유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놈놈놈에서는. 그러면서 뭐 도어는 뭐 돈 때문이다, 뭐 창의가 뭐 어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태구의 이유가 되게 웃기잖아요. 네. 보물지도를 찾고 수많은 돈을 얻으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양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귀엽고. 점점점 합니다. 도원이가 그게 다야? 또밖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기서도 그때 당시 영화관에서 그 관객들이 웃었던 그 소리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고작? 근데 여기서 그 김지훈 감독이 회피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조금 제쳐두려고 했던 그런 시대상의 무언가들이 좀 얼핏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어쨌든 뭐 도원의 입에서도 그 빼앗긴 땅에서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태구는 또 뭐 돌아가봤자 뭐라 그랬더라? 뭐 일본군한테 잡혀 살든 뭐 하면 살든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아니 그 텐션이 그런 거였죠. 이제 어차피 나라는 뺏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야 그냥 뭐 어디 사나 저기 사나 그냥 나는 내 집 하나 지을 거야. 뭐 이런. 자기 집으로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도원한테도 묻잖아요. 맞아요. 너는 돈 생기면 뭐 할 거냐? 네 꿈이 뭐냐? 그러는데 도원이가 대답을 할랑말랑 하려다가 태구가 자는 것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게 돼요. 요거는 김지훈 감독이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을.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이 도원에 대한, 도원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좀 있었나 봐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도원의 목적이 뭔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혹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쫓는지에 대해서 별로 납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쭉 다 보고 제 생각이 든 게, 당시에 이렇게 여러 자료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들의 목적이라든지 그들의 목적이 별로 이제 공감이 가지 않아서 그때 액션이 뭐 쾌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약간 이 당시 시대상을 뭐 잘 못 담아내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결국에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난장판, 이 혼란의 활극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더라고요. 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순수한 재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물지도도 이런 거 다 핑계고 사실 그냥 이 난장판을 찍기 위한 어떤 세팅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 내용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작은 영화에 스펙터클이 없는 게 큰 하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락 영화에서 이야기가 탄탄하면 더 좋겠지만 내러티브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득이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그거를 어떤 내러티브의 부재를 채워줄 만큼의 액션 활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사실 그 액션 활극 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액션의 디테일들이 너무나 잘 살아있잖아요. 캐릭터들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공감해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반전이나 깊은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도원이가 자기의 진짜 꿈을 말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이 얼굴을 긴 시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뭐랄까 한국 관객들이 기대할 만한 좀 정의스러운 그 긍정적인 정의스러운 길로 가는 아주 작은 통로를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이 대답을 하지 않은 게. 이게 뒤에 추격전 시퀀스에서도 도원의 액션 스타일이 약간 그 비슷한 결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이 대사를 내 꿈이 뭐냐면 하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사를 시켜놓고 찍었는데 편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말을 하지 않게 한 건지를 보려고 다시 봤는데, 이 롱테이크로 찍으면서 옆에 태구의 코 고는 소리가 살짝 들려오면서 대사를 하지 않는 거를 연속적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애초에 말을 하지 않게끔 했구나라는 거를 보고 좀 의도적이었던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훈 감독이 사실 뭐 그거를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 몰라서 안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앞에 좀 판 깔아주잖아요. 유일하게 정우성이 연기하는 이 박도원이라는 인물이 좋은 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놈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 그가 맨 처음에 유일하게 독립군들이랑 소통하는 인물이었고 돈을 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남루하잖아요. 뭐 형편이나 차림이라든지 그 돈 벌어서 다 어디 썼을까? 독립군 지원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이미 깔아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하는 건 촌스럽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연출가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도원의 세팅이 캐릭터 전사가 그런 거였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독립군이었다가 현상금 사냥꾼이 된 캐릭터. 모종의 어떤 배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당해서 현상금 사냥꾼이 된 옛날에는 독립군 뭐 그런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는 밀렵군. 동물을 사냥하는 그 밀렵군이었다가 만주로 넘어왔다. 뭐 이런 이 설정 상황의 세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쨌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캐릭터를 잡고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컨셉이 먼저고 그 컨셉에 맞춰서 캐릭터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애국주의를 빼고 싶은 거야. 독립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빼고 무국적성으로 좀 이야기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채우려다 보니까 좋은 놈을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좋은 놈은 돈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행동인데 여기서 좋은 놈이라고 하면 우리는 애국주의를 생각하거든. 근데 애국주의 빼고 싶잖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한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 의문, 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물 포지셔닝으로는 그냥 나쁜 놈 옆에 세워두면 되는데 나쁜 놈 옆에 세워두고 대적하게만 하면은 좀 선 쪽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데 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살짝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타협본 게 그런 캐릭터인 거죠. 일단은 외모가 멀쩡해야 되고 생긴 건 착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모로 한번 커버쳐. 건치여야 되고. 일단 배우로 한번 좋은 놈이라고 이제 포장을 한번 커버치고 두 번째는 독립군이랑 소통한다라는 어떤 컨셉으로 두 번 커버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좋은 놈으로 약간 워싱을 조금 하는 거죠. 그런 그쵸. 식의 맞아요. 어떤 논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 이제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배우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 네, 다음 날이 돼서 윤태구의 못 보던 얼굴. 표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이가 그 회상하던 그 얼굴이 그쵸. 나오죠. 그쵸? 찐 손가락 귀신의 핑거 고스트의 페이스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쭉 빠지니까 총이 도원을 향해 겨누어 있고 그러고 바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죽인지 안 죽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떠납니다. 그 뒤로 이제 병춘의 만주군 씬으로 잠깐 넘어가는데 가짜 지도를 보고 해당 지점에 왔는데 바다만 발견하게 되죠. 잘못된 이- 곳으로 온 거죠. 네, 가짜 지도란 걸 알게 되고 어쨌든 이 만주군이 복수던 뭐던 다시 지도를 찾던 방향성이 태구한테 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 마적단 패거리들 보면 좀 웃긴 게 그 중간에 그 서양인이 한 명 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노랑머리인가? 샛노란 금발을 한 서양인이 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걔도 한국인 아니에요? 아닌가? 한국인이었어요? 아니 그 중에 서양인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중에 샛노란 금색 가발을 맞아요. 입고 있네. 그래서 뭐야 도대체 이 집단은 도대체 어떤 구성인 거야? 그 무국적성이라는 특징이 드러나는 구성원들이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어디야 하얼빈에서 정우성이 이 만주군 두목으로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마적단 두목. 그쵸? 마적단 두목. 맞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창의가 창의가 아니죠? 그렇게까지 도원이가 원이 망가진 거죠. 예. 말망가 전무.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결국 태구가 삼토바이를 타고 보물지도의 그 지점으로 향하던 찰나 약간 그 여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편굴이죠. 아평굴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네. 밥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들어갔더니 이 손병호 씨가 네. 손병호 씨가 맞이를 하면서 보물지도를 노리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술에 약도 타고 네. 양옆에서 아편 냄새로 네. 취하게 만들고. 나 이 장면 너무 웃겼어. 연기가 너무 웃겨. 그 술이랑 이제 아편이랑 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만 좀 펴, 골 아파. 막 그러면서. 이때 그 태구가 그 대사를 그 우리 독립군 아저씨가 지도가 갖고 싶어. 두 번.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연기도 맞아요. 너무 잘하고. 진짜. 순전히 배우의 피지컬로 승부 본 씬.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다 먹고 들어가는 씬이야. 맞아요. 너무 웃겼어.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씬들, 약간 좀 긴장을 풀어주는 씬도 이 배우 피지컬로 꽉꽉 채워서 가니까 맞아요.
테마파크처럼 너무 재밌게 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애국주의에 대한 거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독립군으로 위장한 네. 이 지도를 갖고 싶어하는 손병호 씨가 그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일본군, 뭐 한국군, 독립군 다 이 지도를 원하고 있고 이게 뭐 군국 정치에 대해서 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술에 취한 약에 취한 약을 넣은 술과 아편으로 인해서 태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정으로 그냥 이렇게 퉁 쳐져버리는 게 네. 영화 초반부터 제시하는 그 자세에서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태구가 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감금 시설에. 네. 여기는 애들도 있었죠? 애들 많이 있었죠? 네. 애들 셋. 네. 여기 애들 셋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거구의 한 남자가 들어와서 태구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짤막한 코믹 액션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데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거구의 이제 뒤로 이제 꼬챙이를 꽂잖아요. 그 엉덩이에.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약간 눈을 감아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아기자기한 액션도 좀 잘 하구나 이런 생각. 그 뒤에 선병호 죽을 때도 이 코미디의 필수 요소가 반복이잖아요. 맞아. 반복 개그로 한 번 더 보여준 다음에 그 직후에 도착한 일본군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잔인한 애들은 처음이라고. 이게 그 궁금해요. 이런 그 액션 합이나 그 엉덩이의 뒤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시나리오에 써져 있었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몇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걸까? 그러게요.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전 보면서 약간 펄프 픽션 생각났거든요. 그러네. 픽션에서도 약간 그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저기다 약간 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맞아. 거기서 따온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네. 그 김지영 감독님의 취향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타란티노 영화? 절대 안 볼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엉덩이에 넣는 게 그 취향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군, 만주군, 창이 모두가 태구를 쫓기 시작합니다. 도원이까지. 본격 난장판으로 가는 빌드업. 네.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래서 사실 요 시퀀스가 요 6시퀀스 후반으로 볼 수 있는 게 5시퀀스 초반인지 6시퀀스 후반으로 볼 수 있는 여기 막 일본군 뭐 다 모이는 게 저는 조금 급작스럽긴 했어요. 이제 후반 클라이막스 추격 대규모 씬을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 씬이 조금 급전개스럽달까?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말한 원래 4시간짜리 분량이었다면서요? 이거 줄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가비질의 표실집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장면이 있었대요. 태부가 일본군들을 따돌리면서 터널이나 동굴을 폭파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그거를 덜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덜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이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이 타이밍에 좀 더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의 전개나 전체 러닝타임 좀 잘라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는 그 신 직전에 태구가
보물 지도가 묻혀 있는 것만 같은 어디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같은데 만주군도 등장을 하고 마적단도 오고 일본군도 무슨 구로사와키라에서 뭐 군인들 등장하는 것처럼 산 능성에서 이렇게 주르르 나오고 저 멀리 병춘이로 보이는 마적단 애들도 말을 타고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건물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일본군의 포격에 의해 뻥 터지면서 이제 대규모 클라이막스의 신호탄을 알립니다. 이때가 딱 90분이에요. 90분 시작. 맞아. 와. 전 사실 여기서 약간 지쳤어요. 아 그렇구나. 길다 세상. 와 영화 왜 이렇게 길지?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막판의 이 클라이맥스가 이 영화의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 서부극을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말을 타고 달리는 남자의 어떤 모습을 찍고 싶거든요. 말을 타고 그 서부 평화를 달리는 사람의 모습을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 되게 생동감 넘치는 그 움직임, 질주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들. 영마차의 원형.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서부극의 스펙타클이기도 하고 그 재미를 너무나 이제 서부극 찍는 사람이라면 찍고 싶을 텐데 그런 핵심이 응축되어 있는 이 영화의 존재 이유 같은 시퀀스인 거죠. 그러면서 쫓고 쫓깁니다. 신이 그냥 쫓고 쫓기는 것밖에 없어. 사실 달리고 맞아. 퀵 좀 잡고 누구 맞고 쓰러지고. 진짜 난장판이 되잖아요. 한 번의 카오스. 네. 다만 그 선두에 있는 건 태구. 태구의 맞아.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질문자가 그 주인공도 셋이고 주변 인물도 많고 세력도 너무 여러 세력이 나오면서 다소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크게 걱정은 안 했다. 내게 중요한 건 바로 그 혼란이었고 친절한 설명을 하면서 카오스적인 느낌을 덜 주는 것보다 불친절하더라도 혼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를 만드는데 맞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그 막판의 그 혼란이 이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키포인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오프닝 시퀀스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좌우, 그리고 중간에 그 귀시장 시퀀스가 상하였다면 이 마지막에 이 평야는 정말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정말 360도로 달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액션 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만주군하고 마적단하고 태구를 쫓고 있는데 일본군들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누구를 쫓을까요 하는데 선두에 있는 태구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놈이 두목이니까 저놈을 쫓아라. 그러면서 이제 3파전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쫓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적단 쪽에서 누가 이렇게 나발을 한번 뿌 불어요. 뿌 불면서 이 영화에서 제일 좋은 그 Don't Let Me Be Understood인가? 그 유명한 음악 OST. 있잖아요. 그 나발을 불면서 그 음악이 시작되나? 아닌가? 도원이 등장하면서 그 음악이 시작되나? 맞아. 그럴 거예요. 아, 도원이 등장하면 예,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거 혼자 다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도원이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말 타고 등장하면서 일본군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음악과 함께.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태구를 쫓아야 되니까 뒤에 있는 적부터 처치를 한 게 맞는 거지만 이 일본군부터 이렇게 습격을 한다는 게 이 그래도 애국주의의 한 켠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게 있었어요. 저는 도원이가 일본군의 뒤쪽에서 습격을 하다가 좀 앞질러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다시 역주행해요.
역주행하면서 일본군들을 쏘는데 저는 그 방향성 충돌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그 시대적인 해소라고 해야 되나? 시대적 쾌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 아니, 그리고 그 스턴트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말 달리면서 총 쏘는데 장난이 있고 이렇게 총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목숨고 스턴트 같은 느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거 잘못하다가 손가락 날아가거나 아,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간대요. 그게 스쿨용으로 만든 그런 느낌의 총이 아니어서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어서 잘못하면은 손가락이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낙마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반대했는데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자기가 하겠다 해서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위험한 스턴트고, 근데 그걸 이제 해냈고, 너무 잘 담아냈고,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달리는 장면 이렇게 계속 찍잖아요. 카메라가 쉼없이 움직이면서. 근데 그 움직일 때 그 자갈밭의 울퉁불퉁한 그 느낌 있죠. 네. 그 카메라가 막 끊임없이 막 네. 그러니까 그 느낌 때문에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생동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벌이나 나 자꾸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드론. 그냥 헬리캠이니까 뭐 다. 짐벌 드론 요즘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쓰면 그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잖아. 전부 드론을 써요. 드론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드론 쓰면 이 느낌이 안 살아요. 이 서부의 맞지. 거친 평야 같은 느낌이. 뭐 물론 부감으로 맨 위에서 이 진영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요즘엔 그냥 드론으로 쓱 따라가거든. 공중에서 쓱 따라가거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게 찍기도 쉽고.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드론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 날것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정말 보기 좋은 추격신이었다. 눈이 호강하는 추격신이다. 네. 멀리서는 포격이 날아오고 총격전 벌이고 그러면서 이 긴 시퀀스에서 조금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이 일본군의 포격이 그러니까 씬이 바뀌는데 좀 도움을 주기도 해요. 뭐랄까, 이 무차별 폭격이 창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이 좀 이런 그 전에 말했던 3파전, 뭐 국가 간의 관계가 살짝 이렇게 정리되면서 새 인물 쪽으로 좀 집중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쫄따구들 다 죽고 말 타고 달리고 찝차 운전하는 새 인물로서 집중시켜주는 느낌. 그러면서 요 시퀀스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태구는 결국에는 그 지도가 표시된 곳으로 가게 되고 창의는 자기 부하들 도망가게 돼서 자기 혼자 남아서 또 혼자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엔딩 장소로 신이 바뀝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엔딩 장면이죠. 이 세 명의 남자가 드디어 단신으로 맞서게 되는 장면.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이 만나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되죠. 근데 보면은 이때 창의가 정말 하나자다라는 그 면모가 이때 일어나지 않나. 이때는 좀 멋있지 않았나요, 그래도? 저는 뭔가 창의가 좀 안쓰러웠어요. 놀아줘 느낌? 야, 싫다는 사람께 붙잡아가지고 미련. 결국에는 창의가 왜 그렇게 해구를 쫓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오잖아요. 해구야말로 진짜 손가락 귀신이었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가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최고가 되고 싶고 그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건데 이 태구는 그게 뭐가 못했어. 야, 그거 나 까먹고 있었는데. 야, 미안해. 나 갈게. 이러는 거잖아요. 너가 최고야. 근데 그게 제일 열받는 지점이거든요.
그 자존심을 따지는 사람에게 그니까 제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제일 열받은 포인트. 야, 너가 최고해. 너가 최고. 짝. 그러니까 내가 기합팔서와 침착했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명을 이런 거 하는 거야. 야, 최고 너가 해. 야, 나는 꼴찌 괜찮으니까 이 돈 가져오는 갈게. 그냥 이런 거. 그 여기에서 되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창희가 등장하기 전에 쫓아오기 전에 이 태구하고 도원이가 맞닥뜨리면서 도원이가 이렇게 삽 던지잖아요. 이 삽 던지고 파괴하는 것도 그 석양의 무급자의 원작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다가 이제 도원이가 그래요. 뭐 총이 아니면 주먹으로는 자신이 있나?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복싱 비슷하게 하는데 도원이가 이렇게 스텝을 밟다가 바닥이 이상한 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태구한테 너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매립돼 있던 보물지도 표시는 맞는데 매립돼 있던 그 나무 구조물들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대단하다. 이 복싱을 하는 스텝으로 바닥을 체크해서 네. 드러나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여기가 우리가 알던 그 보물이 아닌데?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어쨌든 그렇게 창희가 등장하게 되고 창희가 이제 모두가 도원과 태구가 혹할 만한 자기가 금품 갈취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오면서 이걸로 한판 뜨자 하는 거죠. 이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음악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음악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웨스턴 음악이긴 한데 되게 힙합적으로 비트박스 하면서 막 시작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무드에 사용되었던 음악이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막 그러면서 약간 타령하듯이. 그쵸. 네. 그러면서 웨스턴 음악이랑 이렇게 짬뽕 돼서 나오는데 분명 이 내가 알고 있던 1대1대1 혹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총격전을 하기 전에는 약간 그러면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런 클래시컬한 티피컬한 음악이 나오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엔딩에서 이렇게 경쾌하게 유쾌하게 분위기를 잡으니까 진짜 놈놈놈만의 아이덴티티적인 그런 음악성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섞어찌개. 짜글이. 짜글이. 비빔밥. 뭐. 네. 이상한 잡담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튀어나온 노래에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해서 빠라빠라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완전 딴판인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통적인 사이즈가 좁아지면서 컷의 리듬이 빨라지면서 누가 누구를 쏠 건지에 대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다가 총구를 겨눠서 쏘기 시작하는데 이게 손가락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도원과 창희가 동시에 태구를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이때 좀 되게 놀랐어요. 도원은 그래도 창희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진 빌런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최고 실력자가 누군지 알게 돼서 위험 인물을 정리를 하고 그쵸. 사실 알고 보니까 태구가 제일 센 놈이었던 거야. 그쵸. 힘순진. 맞아. 그리고 도원이는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찬이는 당연히 태구를 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적을 제거하고 시작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손가락 귀신일까? 왜 손가락을 잘라갈까? 저는 먼저 생각해 본 게 태구는 양손으로 권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게 되면은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꿈보다 해몽을 좀 해봤어요. 뭐 그렇게 이 작품 내적으로도 뭔가 추론이 가능하고, 저는 약간 작품 외적으로 추론하자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뭐라 그랬지, 전리품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주는 모욕, 뭐 치욕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옛날에 야쿠자들 있잖아요. 야쿠자들이 역사를 보면은 뭐 잘못을 하거나 조직에 누를 끼치면 그 대가로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식이 야쿠자들 사이에서 있는데, 뭐랄까 그런 의식이라든지 혹은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돼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손가락을 가져갔다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외적으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서부극이니까 다들 총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용님 의견처럼 총을 쏠 손가락이 없다라는 건 총잡이로서의 의미를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총잡이로서 말하는 거세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각자가 총격으로 치명상을 입어서 쓰러진 와중에 저 멀리서 시추인 그 검은 물줄기가 뻥 하고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태구가 실망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그 도원이랑 같이 살던 그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청아 배우. 그 친구가 도원은 데리러 오고 창희는 죽은 것 같고. 네, 죽었죠. 네. 태구가 이제 쓱 일어나서 자기 몸속에 있던 철판 그거를 꺼내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치 있게 살아남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시추 쪽으로 다시 가서 다이너마이트로 창희와 함께 폭발시키려고 하는데 뒤에서 일본군들이 포위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참 유머를 놓치지 않잖아요. 맞아요. 불 붙인다 이런 신용을 하는데 이미 붙어버린 상황으로 코믹함을 보여주죠. 그렇게 되면서 그 태구는 창희가 가지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결국에는 달아나게 되고,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아서 달아나게 되고, 현상금이 5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태구의 현상금을 쫓는 도원의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네. 태구의 멋진 모습으로 이제는 이륜 바이크를 타면서 밖에 안 됐죠, 이제. 흰 머플러를 휘날리면서 만주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다 세핑이죠. 네. 멋있는 태구의 모습을 보여주면. 근데 바닥 보면은 그 오토바이 자국이 많이 있거든요. 테이크를 많이 갔나 봐요. 그니까. 그러면서 크레딧을 제일 주의 깊게 다시 본 영화 중에 크레딧을 제일 주의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누가 했으며 이건 누가 했고. 맞아요. 진짜 요새는 보기 어려운 액션 스턴트 가진 영화다라고 좀 새삼 좀 느꼈고, 그래서 뭔가 되게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엔 좀 몰랐는데 그랬습니다. 이때 했던 사람들이 진짜 한국 영화 산업에서 되게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촬영 감독인 이무개 촬영 감독도 그렇고. 맞아요.
배우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도 빅스타였던 3명이잖아요. 가장 핫했던 3명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조연들도 그렇고. 네, 그 3명의 주축이 돼서 그때 당시 만들 수 있었던 최고의 활극이자 지금은 또 만들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활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랑을 그 예전에 개봉했을 때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봐보려고요.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